베트남은 제2의 소련이 될 뻔했다. 1976년 기나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은 동해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덩달아 캄보디아, 라오스도 공산국가가 되었죠. 이제 더 이상 베트남에게 전쟁은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팽창욕에 의해 주위의 나라들에게 견제를 받기 시작했죠. 캄보디아는 노골적으로 도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산권인데도 말이죠. 결국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말았죠.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큰 굴레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전쟁에서도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산주의의 대부들인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있습니다. 양측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냉전 초기부터 이념 노선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죠. 그러한 와중에 1969년 연해주 부근에서 중소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먹 싸움이었지만 이내 격화되어 핵전쟁까지 발발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두 맹주가 결국 완전히 갈라서게 된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 사건은 동남아까지 영향이 미쳐 진소파와 진중파로 나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 냉각에 있습니다. 진소파인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또한 베트남전 중 중국이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을 자국에 초청해 관계 완화를 촉구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면서 베트남과의 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전쟁이 있습니다. 이전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연맹을 만들기 전까진 베트남의 보호국 아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전쟁을 종결짓는다면 본인들에게까지 다시금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캄보디아의 공산당 세력인 khmer-rouge는 베트남의 팽창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선 공공의적인 미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을 바라보면서 베트남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때문에 1975년 캄보디아 내전에서 승리한 khmer-rouge는 국경 분쟁을 통해 베트남에게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트남도 결국 1978년 말 khmer-rouge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캄보디아를 침공하죠. 거기에 중국이 캄보디아를 지원해주면서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전쟁을 시작으로 3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강력한 베트남군에 우죽순 밀려나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랜 전투 경험과 소련, 미국 제무기들로 무장한 정예 베트남군을 막아낼 동남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979년 2월 중국은 동맹국인 캄보디아를 침공했다는 이유로 베트남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월전쟁이죠. 역시나 중국답게 엄청난 물량 공세를 통해 베트남 북부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2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주력 부대는 이미 캄보디아에 있던 상태였고 북부에는 소수의 정규군과 긴급하게 소집된 퇴역 군인들로 수비를 맡게 되었죠. 따라서 중국군은 삽시간에 북부의 5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엄청난 피해를 대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두고 갔던 무기들을 전부 다 노획한 반면 중국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현대화를 이루지 못한 채 오래된 구식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때문에 베트남의 주력 부대가 아니었음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캄보디아에 있던 베트남 부대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중국군은 징벌 완료라는 선언과 함께 1개월 만에 싱겁게 철군을 해버리죠. 종전 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서로 이긴 전쟁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사실상 베트남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많은 도시가 파괴당하고 민간인도 1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지만 중국에겐 당초 캄보디아에 주둔한 베트남군을 절수시키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리품 없이 절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력 부대도 아닌 민병대를 상대로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패배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죠. 결국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 패권을 갖게 되었고 라오스, 대국 국경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등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련처럼 동남아가 베트남 중심의 연방제가 되는 듯했죠. 베트남의 팽창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는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시기였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당시 중국은 이미 4대 연대화를 목표로 웅묘 백묘론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시장과 융합하려 하고 있었고, 소련은 무너져버린 경제체제 속에서 1985년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방과 개혁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공산주의가 실패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죠. 베트남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1986년 오이머이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팽창주의는 여기서 끝을 보게 되죠. 결국 1989년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였고, 중월 전쟁 이후 끊임없이 국경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던 중월 국경 분쟁도 막을 내리게 되면서 1992년 3차 인도차이나 전쟁도 종결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끝이 보이질 않던 베트남의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순간이었죠. 베트남은 이전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기까지 불과 11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15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고 아픔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이란 때론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란 언젠간 되색되기 마련이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이 없기를 바라면서 인도차이나 전쟁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